화학 1은 화학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출발점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겨울 방학 때 여러분이 수업을 이미 어느 정도 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박명호 선생님과 선생님이 화학 1을 수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화학 1의 단원을 보면서 어떤 부분이 빠졌는지, 어떤 부분에 학습이 필요한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차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례를 보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우리 생활 속의 화학, 이 부분은 2월 달에 같이 박명호 선생님과 수업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 다음에 원자의 구조와 현대적 원자 모형과 전자 배치 역시 2월 달에 수업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나오는 3단원의 구장 역시 지금 박명호 선생님 수업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4단원에 나오는 내용들은 4월 달에 선생님과 수업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에게 2강과 3강에 대한 학습이 빠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2강과 3강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을 안 하고 화학을 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화학을 혼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어떤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지 놓치기 쉽죠. 그래서 선생님과 진도를 나간다거나 개념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한다고 얘기하기보다는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어떤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지만 화학 1의 2강과 3강, 화학 식량과 모를 다루는 파트와 화학 반응식과 용액의 농도를 다루는 파트는 화학 2 전 범위에 걸쳐서 활용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리고 뿐만 아니라 화학과 관련된 모든 단원에서 필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학습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강입니다. 화학식량과 몰에 대해서 나옵니다. 제일 먼저 화학식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화학식량, 우리가 물질을 원소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것을 화학식이라고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화학식의 종류에는 크게 4가지가 있어요. 이미 선생님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물질을 이루는 원소들을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는 실험식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실험식은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기 때문에 이온결합 화합물이라든지 아니면 금속 같은 경우에 모두 다 실험식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겠죠. 자, 두 번째는 분자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분자를 이루는 모든 구성 요소들을 모두 다 나타내는 걸 얘기를 하고, 예를 들어서 H2O 이거나 또는 가산화수소 같은 경우에 H2O2라고 쓸 수 있어요. 가산화수소의 경우에 얘를 실험식으로 나타내면은 HO라고 쓰게 되겠죠. 실험식과 분자식은 차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구조식이 있습니다. 구조식은 선을 이용해서 결합을 표현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메테인을 CH4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얘를 구조식으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결합선을 이용해서 나타내는 것을 구조식, 그 다음에 시성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시성식이라고 하는 말은 보여준다, 성질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서 메탄올의 경우에 CH4O라고 적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CH3OH라고 적습니다. 에탄올 같은 경우에 C2H6O라고 적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C2H5OH라고 적습니다. 둘을 봤을 때 올이라는 글자가 모두 들어가 있죠. 얘네들은 알코올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룹이고, 알코올의 특유의 향과 그리고 특유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성식을 봤을 때 OH를 분리해 둬서 OH라고 하는 알코올의 성질을 나타내는 그룹을 잘 보이도록 표현을 했죠. 이런 식을 시성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화학 1, 화학 2, 일반 화학에서 배우는 화학식은 크게 4
4가지 정도가 있고 나중에 전공에 들어가면 또 다른 화학식들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화학식량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화학식량은 물질의 화학식을 이루는 원자의 원자량을 모두 더해서 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자, 분자, 이온에 관련된 설명은 2월 달에 미리 들었다고 알고 있어요. 자, 원자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자량은 질량수가 12인 탄소의 원자량을 12로 정하고 이게 기준인 거예요. 얘를 기준으로 해서 상대적인 질량을 나타냈으며 그람 또는 킬로그램과 같은 단위를 붙이지 않습니다. 자, 질량수라고 하는 것은 양성자수와 중성자수를 합한 값입니다. 따라서 C12라고 할 때 원소 기호를 중앙에 적는 거예요. 원소 기호를 중앙에 적고 왼쪽 하단에는 원자 번호를 적습니다. 그리고 왼쪽 상단에는 질량수를 적어요. 그래서 우리는 탄소는 6번이고 얘는 질량수가 10이다. 근데 질량수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알다시피 양성자수와 중성자수를 합친 거잖아요. 근데 양성자수는 원자 번호와 동일하잖아요. 따라서 C12 같은 경우에는 원자 번호가 6번이니까 중성자 역시 6만큼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원자량을 사용하는 까닭이 나옵니다. 원자 한 개의 질량은 실제로 매우 작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자량을 따져볼 때 수소의 원자량을 1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얘 질량수 1이니까 원자량 1인 거예요. 근데 이때 1이라고 하는 원자량은 수소 원자가 아보가드로 수만큼 존재할 때 수소 원자가 아보가드로 수만큼 존재할 때 원자량이 1이라는 겁니다. 근데 아보가드로 수는 잘 알다시피 넘버 오브 아보가드로 해서 NA라고 적어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죠. 그렇다면 H 원자 한 개의 질량은 약 6.02 곱하기 10의 23승분의 1이 되죠. 1g 이렇게 되잖아요. 엄청나게 작죠. 사용하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는 탄소 12의 상대적인 질량을 12라고 두고 나머지 원자량들을 상대적으로 구해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밑에 원자량의 의미 보겠습니다. 자, C 원자 한 개가 있어요. C 원자는 우리가 12라고 정의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수소를 올렸더니 12개가 들어가야 하더라. 수소를 올렸더니 12개가 들어가야 질량이 같아지더라. 따라서 수소의 원자량이 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상대적인 값을 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공부를 하면서 몇몇 원자량들은 너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암기를 하고 있는 게 중요해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몇몇 원자량들은 암기를 하고 있는 것이 필수적인 부분이에요. 몇몇 원자량들은 암기를 하고 있는 것이 필수적인 부분이라 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어떤 원자일까요? H의 원자량은 1이다 라는 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수해립의 붕탄, 탄소 원자량 기준 12, 질 14, 산 16 정도 중요합니다. CHCNO는 우리 생체를 구성하는 중요한 원소이기도 하죠. 그래서 요 정도 원자량은 필수적으로 기억을 하는 게 좋아요. 화학을 하는 학생들은 더 많은 원자량을 기억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요 정도는 암기를 하도록 합시다. 지금 암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위원소라는 것들도 있어요. 동위원소 아주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필요한 개념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각자 읽어보고 학습을 해보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분자량이라고 하는 또다시 중요한 값이 나옵니다. 자, 분자량이라고 하는 거는 분자의 상대적인 질량을 나타내는 값인데 원자량의 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원자량이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분자량 역시 상대적인 질량이고 단위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H2O의 분자량은 H2O는 O와 H 두 개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따에서 O의 원자량 16,
수소의 원자량 1 합쳐서 18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몇몇 중요한 분자량 역시 여러분이 암기를 하는 게 거의 필수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몇몇 중요한 분자량에는 뭐가 있냐면 H2의 일반적인 분자량은 입니다. O2의 일반적인 분자량은 16 곱하기 2니까 32겠죠. H2O는 18입니다. 자, CO2는 44입니다. 그 다음에 C6, H12O6 포도당이죠. 180입니다. 자, 이거 말고도 더 많은 값들을 암기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억을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분자가 아닌 물질의 화학 식량은 어떻게 나타낼까? 분자라고 하는 말은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거나 또는 18쪽에 있는 단원자 분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18쪽 아이들은 노블가스 비활성 원소이기 때문에 화학결합을 하지 않죠. 그래서 분자는 크게 두 종류예요. 공유결합을 하고 있거나 또는 18쪽에 있는 원소일 경우에는 분자라고 얘기합니다. 분자는 각각의 입자가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공유결합에 대해서도 알고 있나요? 자,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분자가 아닌 물질의 화학 식량은 분자가 아닌 물질의 화학식량은 화학식을 이루는 각 원자의 원자량을 합해서 나타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염화칼슘이 있습니다. 그럼 염화칼슘은 실제로 굉장히 많은 입자가 결정 내에 존재하고 얘는 무한대로 존재하지만 염화칼슘의 화학식량은 칼슘의 화학식량 40에다가 염소의 화학식량 35.5 곱하기 2를 해서 구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 보겠습니다. 다이아몬드는 탄소를 주변으로 해서 정사면체 구조를 이루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끊임없이 그물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탄소가 반복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는 간단하게 실험식으로 C라고 나타냅니다. 그럼 다이아몬드의 화학식은 실험식의 화학식 12 그대로를 쓰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질의 분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물질을 크게 순물질과 그 다음에 혼합물로 나눕니다. 순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순수한 물질, 혼합물은 뭔가가 믹스처 섞여 있는 물질이라는 얘기겠죠. 순물질은 다시 원소와 화합물로 나뉩니다. 원소는 한 가지 원소로 구성된 물질.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구리라든지 철 같은 금속은 한 가지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죠. 또는 H2라든지 O2라든지 O3 이런 분자들도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원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화학적 결합을 하고 있는 물질을 우리는 화합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예로는 대표적인 화학 결합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온 결합을 하고 있는 물질들, 예를 들면은 NaCl이라든지 아니면은 NaF 또는 CaO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H2O, 그다음 CH4, 그다음에 CO2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선생님이 아까 전에 분자량 외우라고 할 때 CH4 16 까먹고 얘기를 안 했네요. CH4 16도 기억을 좀 하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혼합물은 화학에서 다루기보다는 물리에서 많이 다루는 영역입니다. 혼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혼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혼합되어 있고, 얘는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로 구분합니다. 말 그대로 균일은 골고루 잘 섞여 있는 거, 공기나 이런 것처럼, 그리고 불균일은
잘 골고루 잘 섞여 있지 않아서 어느 한쪽에 몰리거나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우유나 이런 것들 먹을 때 골고루 섞어서 드세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골고루 섞어야 혼합이 잘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유나 이런 것들이 불균일 혼합물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물질을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분류할 거냐면 물질을 분자인 것과 분자가 아닌 물질로 분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러한 분류는 어딘가에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분류는 아니에요. 근데 수능 특강에 보면 이런 식의 구분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면 위에서도 그렇죠. 위에서 원자량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했고요. 원자량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분자량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는 분자가 아닌 물질의 화학식량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화학식량을 설명할 때 분자량과 그러니까 분자와 분자가 아닌 물질을 구분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준을 바탕으로 우리도 물질을 분자인 것과 분자가 아닌 물질로 나누어 볼 건데 분자인 물질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물질과 그리고 18쪽의 원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경우에 공유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비금속과 비금속의 전자 공유로 인해서 생성되는 결합을 공유 결합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공유 결합 결과 생성된 물질을 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유 결합의 대표적인 예, 그러니까 비금속 결합의 대표적인 예로는 H2, N2, 그다음에 H2O, 그다음에 O2, O3, CO2, CH4. 아까 전에 선생님이 분자량 기억하라고 하면서 CH4 까먹었던 것 같은데 CH4의 분자량 16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18족 원소인 예를 들어보면 18족 원소인 HE라든지 NE라든지 AR 등은 체외곽에 있는 전자껍질을 모두 채우고 있기 때문에 화학결합이 별도로 필요가 없죠. 이런 것들은 단원자 기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원자 분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단원자 상태 그대로 분자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분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그러면 분자에 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자라고 하는 거를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요렇게 어떤 가상된 공간이 있을 때 분자는 이게 하나의 분자 H2O라든지 H2라고 가정해 봅시다. 분자는 하나하나가 독립적으로 그리고 자유롭게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분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분자가 아닌 물질들은 어떻게 배열을 하냐면 그림으로 나타나면 가산의 공간이 있을 때 어떤 입자들이 굉장히 규칙적으로 이거는 분자가 아닌 물질의 한 가지 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규칙적으로 그리고 많이 배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분자인 것과 분자가 아닌 것은 확실하게 차이가 나죠. 분자가 아닌 물질들은 우리는 다른 말로는 결정, 크리스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어떤 입자가 있는 거예요. 어떤 입자가 굉장히 많이 무한하게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으면서 이러한 구조가 반복적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그것을 결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결정을 구성하고 있는 이 어떤 입자, 얘가 뭔지에 따라서 결정의 종류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입자가 금속일 수도 있잖아요. 또는 이 입자가 금속 양이온,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온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비금속 음이온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는 이 입자가 그냥 원자 그대로일 수도 있고 때로는 이 입자가 분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입자가 금속일 때를 금속 결정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이온일 때를 이온 결정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원자일 때는 원자 결정, 분자일 때는 분자 결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금속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얘네들이 모두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금속과 금속은
금속 결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금속 양이온과 그 사이에 존재하는 자유전자의 정전기적 인력으로 생성되는 결적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구리라든지 아연과 같은 금속을 들 수 있겠죠. 자, 이온 결정 같은 경우에는 비금속 음이온과 금속 양이온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생성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양이온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양이온이 있다면 상대적으로 음이온도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겠죠. 요 이온들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 실제로는 3차원 구조로 생성되는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이온 결정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온 결정의 대표적인 예로는 NaCl이라든지 뭐 CsCl이라든지 아니면은 CaF2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원자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와 원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원자 결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자 결정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탄소 동소체들을 들 수 있어요. 탄소 동소체에는 뭐 흑연이라든지 아니면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플로렌,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물질들은 탄소 원자가 꾸준히 무한히 반복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원자 결정입니다. 분자 결정은 분자가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의 대표적인 예로는 얼음이라든지 드라이 아이스 등이 있을 수 있겠죠. 드라이 아이스는 이산화탄소 분자가 반복적인 구조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원자 결정의 흑연 같은 경우에는 탄소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공유결합이 이렇게 존재를 해요. 그러면 육각형 모양의 탄소가 요렇게 육각형 모양으로 배열이 되면 그 주변에 또 다른 탄소가 이런 식으로 육각형 모양으로 끊임없이 배열이 되면서 결정 구조를 갖게 됩니다.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탄소 하나가 4개의 공유 결합을 하고 이 탄소는 또다시 4개의 공유 결합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구조가 반복적으로 이어집니다. 반면에 분자 결정 중에서 선생님이 드라이 아이스를 예를 든다면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정육면체 구조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요 모서리에 CO2가 있는 거예요. 꼭 지점에 이렇게 CO2가 있다면 이 CO2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규칙적으로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분자와 분자 사이에는 반데르발스 힘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반데르발스 힘에 의해서 분자 결정이 이루어지는데 반데르발스 힘은 아주 강한 힘이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얼음이라든지 드라이 아이스는 상온에서도 쉽게 고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승하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혹시 위에서 설명한 내용들이 완벽하게 이해가 잘 안 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는 화학을 시작할 때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가 분자인지 뭐가 분자가 아닌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전부 다 외워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화학 결합에 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화학 결합은 흔히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속 결합이라고 하는 결합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결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유 결합이라고 하는 결합이 있어요. 각각의 결합은 이 결합들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금속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금속과 금속이 결합하고 있는 거예요. 금속과 금속이 결합을 할 때는 금속의 양성자 플러스를 가지고 있는 원자 핵과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자유전자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이 존재하겠죠. 이러한 인력으로 인해서 금속 결합이 형성됩니다. 근데 이온 결합의 주체는 이온이에요. 근데 그냥 이온이 아니라 양이온과, 근데 보통은 금속 양이온이라고 표현을 하죠.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이온 결합이 형성이 됩니다. 공유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비금속 원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비금속 원소가 있어요. 이 사이에 전자를 공유함으로 해서 안정해지는 결합을 이야기합니다. 화학 결합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화학 결합은 일반적으로 어떤 원소나 입자들 사이의 결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화학에서는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약한 인력들도 다루고 있어요. 정확하게 그것들은 화학 결합은 아닙니다. 근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수소 결합이라든지 배위 결합 이런 것들도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특히 배위 결합은 여러분이 생소할 수도 있어요. 보통 무기화학이라고 하거나 또는 착화합물 이런 것들을 배울 때 나오는 내용이지만 사실은 설명을 하면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어요. 어떤 설명을 하면 알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BF3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NH3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B와 F는 전기 음성도 차이가 꽤 크고 F는 전기 음성도가 정말 큰 원소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 있는 B는 실제로 어떤 일이 생기냐면 F에 의해서 전자가 굉장히 많이 빼앗기게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B는 전자가 매우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우리는 전자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반대로 여기에 있는 N과 H 관계에서는 H의 전기 음성도가 2.1이었고 N은 3.0이었잖아요. 그러면 N 쪽으로 이렇게 전자가 치우치게 되니까 N은 원래 비공유 전자쌍도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전자가 풍부해지죠. 그래서 이쪽에는 전자가 굉장히 풍부해지는 상황이에요. 그럼 전자가 풍부한 쪽에서 전자가 부족한 쪽으로 전자를 줄 수 있어요. 우리는 일렉트론 도너, 일렉트론 억셉트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 전자를 주는데 이 전자를 줄 때 굉장히 착하게 내 전자 가져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B가 있습니다. F가 있고 F가 있고 F가 있어요. 그리고 N이 H가 있어요. N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비공유 전자쌍을 주는 것처럼 하면서 B를 통째로 잡아먹는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쉽게 될 거예요. 여기에 또 하나의 결합이 생기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얘는 지금 일단 전자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공유 결합일 거예요. 근데 이런 결합들을 우리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는 배위 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보면은 실제로는 산염기 반응의 일종인 거예요. 얘는 지금 루이스의 염기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루이스의 산이 되겠죠. 전자를 주고 얘는 받았으니까. 근데 이때 얘는 산염기 반응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한마디로 산화한원 반응은 아닌 거예요. 우리는 화학 반응을 크게 산염기 반응과 화학 산화하는 반응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러면 보면은 선생님 얘는 지금 얘한테 전자 뺏겨요. 얘한테도 뺏겨요. 얘한테도 뺏기고 얘한테도 뺏기니까 얘의 산화수는 플러스 4. 원래는 플러스 3이었는데 플러스 4가 됐으니까 산화수 증가, 산화한 것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기에 얘가 플러스 4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에 있는 요 부분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가 지금 뺏기는 건가요? 아닙니다. 얘는 뺏길 전자가 없어요. 얘는 뺏기는 게 아니라 N이 전자를 두 개 가지고 있다가 하나는 자기가 하고 하나는 B한테 준 건데 이러면서 전자를 공유하는 척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전자는 N 쪽으로 쏠려 있다는 거죠. 그럼 B 입장에서는 자기 전자를 잃은 건 아니에요. 따라서 B의 산화수는 여전히 3, N의 산화수는 여전히 마이너스 3. 산화수의 변화가 없죠. 산화한원 반응이 아닙니다.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어느 한쪽이 다른 쪽에게 전자를 일방적으로 제공하면서 생성되는 결합을 배위 결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화학 결합에 대해서 앞으로 다양하게 배우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금방 전에 설명한 이 부분, 루이스 산과 루이스 염기에 관련된 설명이 나오죠. 이 부분. 선생님이 금방 전에 여러분에게 설명했던 요 부분,
이 부분에서 많은 얘기를 했어요. 자, 구조와 관련된 얘기도 했지만 루이스 산연기와 관련된 얘기도 했고 산화수와 관련된 얘기도 했어요. 이 부분은 중간고사에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자, 그 다음에 사실은 실제로 선생님이 하려던 얘기는 이거예요. 보면은 금속 결합의 주체는 금속, 이온 결합에는 금속과 비금속, 공유 결합에는 비금속이 주체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주기율표를 보고 금속과 비금속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선생님이 지금부터 주기율표를 한번 간단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생긴 주기율표를 한번 너무 공간이 부족해서 여기를 좀 지우겠습니다. 요 정도 하면 될지 잘 모르겠네요. 요렇게 생긴 주기율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1쪽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18쪽이 되겠죠. 자, 지금 보면 여기에 수, 해 보통 요렇게 외우나요? 리, 배, 붕, 탄, 질, 산, 풀, 네. 이렇게 외우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주기율표에서 중요한 부분은 족이죠. 족끼리는 화학적 성질이 유사하잖아요. 그래서 족 단위로 기억을 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여기는 1족이죠. 그리고 여기는 2족입니다. 2족 다음에 이쪽은 13족이죠. 그리고 13, 14, 15, 16, 17쪽이고 그 다음에 18쪽 요렇게 되겠네요. 지금 선생님이 길게 표시한 족들은 이름이 있죠. 첫 번째에 있는 이 1쪽을 우리는 알칼리 금속이라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에 나와 있는 2족을 우리는 알칼리 토금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알칼리 얼스 메탈이라고 해서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들이 많은 족이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17쪽은 할로젠족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18쪽은 비활성기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는 영족기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용어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족 단위로 기억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럼 리튬 밑에는 나트륨, 칼륨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옆으로 가는 라인을 요렇게 옆으로 오른쪽으로 쭉 나와 있는 라인을 우리는 주기라고 얘기를 해요. 주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두 번째 주기니까 2주기 그리고 여기는 3주기 여기는 4주기 이렇게 되고 주기 앞쪽에 나와 있는 요 숫자들이 주양자수가 되는 거죠. 그 정도는 알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근데 이때 나머지 빈칸들을 좀 태우는 거 보여요. 베릴륨 밑에는 Mg, 그리고 여기는 칼슘, 그 다음에 알루미늄, 실리콘, 규소, 인, 황, 염소, 그리고 17쪽은 조금 더 알아놔야 돼요. 브로민, 그리고 아이오딘, 그 다음에 여기는 아르곤, 요 정도를 선생님이 채워봤습니다. 주기율표에서 여기까지 암기를 하면 원자번호 20번까지 암기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여기에 나와 있는 3족부터 그리고 11쪽까지의 원소들 중에서 첫 번째 나오는 4주기 원소들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거를 스, 티, 브, 크, 망, 철, 코, 니, 구, 아 이렇게 암기를 하기도 합니다. 스티브 띄우고 크망철 띄우고 코니 구아 라고 암기를 하기도 하고 요 정도 원소 기호는 그리고 요 정도 원소들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원자 번호가 몇 번인지 정도를 기억하는 것은 앞으로 공부할 때 매우 유용해요. 여기까지 선생님이 주기율표에 관해서 간단한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원래 하고 싶었던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여기를 한번 보세요. 어디를 보냐면 여기에 지금 툭 튀어나온 부분 있잖아요. 여기 이 부분 요 부분을 기점으로 한번 오이구야 잠깐만요. 다시 되돌리겠습니다. 여기를 한번 봤을 때 요 부분을 기점으로 봤을 때
요렇게 대각선을 끌 수 있잖아요. 지금 요렇게 대각선을 쭉 끌 수 있는데 여러분이 요 정도 대각선을 그었을 때 요렇게 대각선을 그었을 때 요쪽 오른쪽에 있는 것을 우리는 비금속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왼쪽에 있는 것을 금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단 H 수소는 사실은 이 위치가 적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아요. 수소는 요쪽에 있지만 얘는 비금속입니다. 비금속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비금속이죠. 일단 금속과 비금속이 자유자재로 구분이 가능해야 우리가 주기율이라든지 전기음성도라든지 아니면 화학2의 4단원을 공부할 때도 도움이 되거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붕소를 기점으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붕소를 기준으로 요렇게 지금 여기 계단형으로 이렇게 이 선을 기준으로 계단형으로 요렇게 내려갔을 때 요 라인에 요렇게 걸쳐지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요 지금 부분에 있는 원소들은 준금속이라고 얘기를 해요. 중금속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이 여기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고 아까 전에 선생님이 단순하게 설명을 했던 것처럼 그냥 요 대각선을 기준으로 요쪽은 비금속이다, 요쪽은 금속이다. 금속이 주기율표 전체의 대사수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많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랬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요 지금 부분이었죠. 자, 지금 요 부분을 자, 떼서 보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여기에 수소가 있었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수소도 비금속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여러분이 일반학을 공부할 때 대부분 일반학은 대부분의 자료들을 줘요. 또는 화학1이라든지 화학2를 공부할 때 원자 번호 40번 정도까지를 기억을 하는 게 좋거든요. 실제로 선생님은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수업할 때 원자 번호 40번까지의 원소 기호와 그리고 원자 번호와 그 다음에 얘가 금속인지 또는 비금속인지와 그 다음에 얘의 위치까지를 모조리 암기를 하라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거예요. 여기를 콕 짚으면 여기를 다 비워둔 상태에서 여기를 짚으면서 여기에 어떤 원소 들어가야 돼? 3초 이내에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거든요. 그렇게 하는 건 실제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할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원자 번호 40번까지를 기억한다면 여기 나와 있는 수소와 그 다음에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그 다음에 네온, 헬륨, 아르곤 같은 18쪽은 일단 제끼고 그 다음에 황이라든지 아니면 염소, 그 다음에 브로민, 아이오딘 등이 있어요. 지금부터 선생님이 끊는 라인을 잘 보세요. 수소에서 시작합니다. 수소부터 시작을 해서 질소, 산소, 플로린으로 시작하는 기역자. 수소부터 시작해서 탄소 뛰어넘고 질소, 산소, 플로린으로 떨어지는 기역자 라인.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를 모조리 다 지우고 그 원소들만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전에 어떻게 얘기를 했나요? 수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질소, 그 다음에 산소, 그 다음에 플로린, 그 다음에 염소, 그 다음 브로민, 아이오딘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번 보세요. H2, N2, O2, F2, Cl2, Br2, I2 몇 가지인가요? H2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죠. 자, 이 7가지는 주기율표에서 한 번 더 보면 위에 1쪽에 수소와 이렇게 기역자로 이어지는 원소들이었어요. 이 원소들은 주기율표에 있는 대표적인 비금속들입니다. 이거 말고도 다른 비금속도 있었어요. 여기에 탄소도 있었죠. 그 다음에 질소 밑에 인도 있었고, 산소 밑에 황도 있었는데, 얘네들 빼고, 그리고 여기에는 헬륨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네온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아르곤도 있었어요. 근데 얘네들을 빼고 선생님이 지금 보라색 형광펜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들을 보면, X2 형태로
존재하는 X2 형태로 존재하는 분자라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X2 형태로 존재하는 분자에는 H2, N2, O2, F2, Cl2, Br2, I2를 들 수 있습니다. 화학을 처음 배울 때 이런 부분들을 잘 배운 학생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어떤 거는 2가 들어가지 어떤 건 2가 들어가지 않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C2 되는 거 아니야? P2 되는 거 아니야? Na2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X2 형태로 존재하는 분자는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7가지예요. 기억할 수 있겠죠. 다 여기 나와 있는 O2는 산소죠. 근데 O2는 O3 형태로도 존재합니다. 다른 원소들은 이렇게 3 형태로 존재하는 거를 선생님은 공부하면서 크게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X2 형태로 존재하는 분자라고 얘기를 하면은 요렇게 7가지, 그리고 X3 형태로 존재하는 분자는 O3 정도를 기억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질소와 수소가 반응하여 암모니아를 형성한다 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때 이 질소를 N이라고 적어야 되는지 아니면 N2라고 적어야 되는지 N3라고 적어야 되는지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실제로 시험에서도 그냥 질소 분자가 또는 질소가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는 어떤 물질을 얘기할 때는 그냥 질소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문장 속에 질소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얘는 N2를 얘기하는 겁니다. 산소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면 O2를 얘기하는 겁니다. 산소가 아니라 산소 원자 O인 경우에는 산소 원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냥 질소라고 얘기할 때는 N2입니다. 그럼 그냥 수소라고 얘기할 때는 뭘까요? H2겠죠. 이거 2개가 만나서 암모니아 NH3를 만든다라는 얘기겠죠. 선생님은 저번에 몇 가지 분자량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은 몇 가지 분자식이 있거든요. 어떤 식들을 기억하면 좋냐면 당연히 여기 나와 있는 요 정도는 무조건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뭐가 있을 것 같아요? H2O 물 있을 수 있겠죠. CO2 있을 수 있겠죠. 당연히 CO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CH4 요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NH3라든지 요런 것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C6, H12, O6 요런 것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N2O4라든지 아니면 NO2라든지 N2O라든지 또는 H2O2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다시 표현하는 물,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메테인, 암모니아, 포도당, 가산화수소 요 정도는 여러분이 기억을 하는 게 좋아요. 지금 선생님이 표시해 놓은 보라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들은 기억을 하는 게 좋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어떤 정리를 하냐면 선생님은 위에서 주기율표를 얘기를 할 때 지금 붕소를 기준으로 이렇게 선을 쭉 그어서 오른쪽에 있는 애는 비금속이다. 왼쪽에 있는 애는 금속이다. 중금속은 사실은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얘를 기점으로 오른쪽 왼쪽 나눠라 라는 말을 통해서 금속과 비금속 확실하게 헷갈리지 않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금속은 항상 금속 결합 실험식으로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실험식 단위로 나타내지만 비금속은 분자식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X로 나타낼 수도 있고 X2로 나타낼 수도 있고 X3로 나타낼 수도 있고 또는 X와 H의 합으로 나타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요 경우에 X로 존재하는 I는 18쪽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X2로 존재하는 거는 H2부터 시작해서 I2까지 7가지 있었죠. X3로 존재하는 거는 O3 있었죠. 요런 형태로 존재하는 다양한 분자식은 선생님이 별도로 정리를 해줬죠. 그 정도는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전에 설명에 놓친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더 보여주겠습니다.
지금 아까 전에 요 부분에 필기가 잘 안 보였을 수 있어요. 그러면 확인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분자가 아닌 물질을 결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정 같은 경우에 어떤 입자가 무한하게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럼 무한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CU가 무한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쓸 필요가 없잖아요. NA가 무한하게 연결되어 있다. NA가 무한하게, CL이 무한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나타내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 결정인 경우에 우리는 간단하게 실험식으로만 나타냅니다. 따라서 NaCl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NaCl이라고 얘기할 때는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1대1의 개수비로 결합을 하는 거지, Na 플러스 1개와 Cl 마이너스 1개가 결합하는 건 아니겠죠. 마찬가지로 CU 결정이 있다면 이 CU 결정은 CU라고 하는 원자 한 개가 있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은데 간단하게 정수비로 CU라고 쓰는 거죠.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분자가 아닌 결정의 경우에는 실험식을 쓰고, 당연히 화학식량을 물어볼 때도 실험식 양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NaCl 같은 경우에 NA가 무한계가 있고 CL이 무한계가 있지만 NA의 화학식량 23, CL의 화학식량 35.5를 더해서 58.5가 NaCl의 화학식량이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화학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몰에 대한 설명입니다. 몰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몰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 분자, 이온 등과 같은 아주 작은 입자의 수를 나타내는 단위, 묶음 단위입니다. 묶음 단위를 사용하는 이유는 얘네들이 너무 작고 가벼워서 물질의 양이 적어도 그 속에 들어있는 원자, 분자, 이온의 수가 매우 많기 때문에 묶음 단위를 사용하면 편리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예를 들면 우리는 마트에서 계란을 살 때 계란 한 개를 잘 사지는 않잖아요. 계란 한 판이라고 하는 묶음 단위로 판매를 해요. 우리는 계란 한 판에 30개가 들어있다라는 걸 알고 있죠. 이것처럼 우리는 계란이 아주 작은 것처럼 원자나 분자나 이온은 계란보다 훨씬 더 작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묶음 단위, 어떤 판매를 할 때 묶음 단위로 묶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묶음 단위가 몰이다. 영어로는 MOL이라고 적습니다. 그래서 몰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계란 한 판이 30개였죠. 근데 1몰이라고 하는 숫자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우리는 아보가드로 수라고 얘기를 하고, 넘버 오브 아보가드로라는 의미에서 NA로 표시하거나 또는 몰수를 간단하게는 스몰 n으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몰과 입자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원자 1몰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원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2몰이 있을 때는 이거의 2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한 번 더 얘기하지만 1몰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얘는 그냥 묶음 단위이자 숫자인 거예요. 절대 헷갈리지 마세요. 비유를 좀 하자면 아까 전에 계란 한 판이 12개가 아니라 30개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한 판이 30개를 얘기를 하니까 굳이 계란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신발 얘기해 봅시다. 신발은 2개가 하나의 쌍을 이루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신발이 한 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신발 30개가 있다라는 거를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각각의 신발은 30개에다가 2개니까 60개의 낱개의 신발이 있구나라는 거를 상상할 수 있어요. 이거는 비유입니다. 마찬가지로 분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자가 1몰 있다고 할 때는 그때 그 분자가 1몰계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밑에서 보는 것처럼 물 분자
물 분자는 산소에 수소 2개가 이렇게 결합하고 있어서 H2O잖아요. 그럼 물 분자가 1몰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H2O가 1몰개, 즉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다는 말이니까 이 속에 수소 원자는 6.02 곱하기 10의 23승 곱하기 2만큼, 산소 O 원자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만큼, 이 속에 들어있는 총 원자의 수는 6.02 곱하기 10의 23승 곱하기 3만큼 들어있겠죠. 이해가 됐나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어떤 숫자일 뿐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온 결합 물질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온 결합 물질은 다시 한번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의 정전기적 인력으로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를 들어서 NaCl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NaCl은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의 합인데 NaCl이 1몰개 있다라는 말은 NaCl이 세트로 1몰개 있으니까 Na 플러스가 1몰개, Cl 마이너스가 1몰개, 따라서 총 이온의 수는 2몰이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몰과 질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흔히 1몰의 질량 중요합니다. 1몰의 질량을 그학 식량 뒤에 그램의 단위를 붙인 질량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몇몇 원자나 분자식 외우라고 했잖아요. 수소 원자 1몰의 질량이 얼마니? 라고 물어보면 수소 원자량에다가 그램을 붙이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붙이려고 하면 그램 퍼 몰. 따라서 그램 퍼 몰을 우리는 원자량이나 분자량의 단위가 없잖아요. 근데 원자량의 단위에 대치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탄소 원자 1몰의 질량이 얼마냐고 물어본다면 탄소 원자의 원자량은 12에 그램 붙인 거, 조금 더 자세하게는 그램 퍼 몰이라는 말은 1몰에 12g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산소 원자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16g이겠죠. 자, 그 다음에는 질소 원자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14g이겠죠. 자, 그럼 분자량으로 넘어갑니다. 분자량 역시 똑같습니다. 수소 얼마겠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2g이겠죠. 산소 얼마가 되겠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32g이겠죠. 그 다음에 질소 얼마가 되겠습니까? 28g이겠죠. 그 다음에 물 얼마가 됩니까? 18g이죠. CO2 얼마가 됩니까? 44g이죠. 그리고 CH4 얼마가 됩니까? 16g이죠. 포도당이 있다라고 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180g이 되겠죠. 그리고 몰당이라고 했으니까 전부 다 몰을 붙일 수도 있겠죠. 이해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물질의 질량과 아보가드로 수와의 관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내용을 확인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만약에 탄소 원자가 1몰 존재한다면 이때 탄소 원자의 질량은 얘의 원자량에 그램을 붙여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거꾸로 탄소 원자가 24g이 존재한다면 얘는 몇 몰일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1몰의 질량인 12g으로 나누면 2몰이다 라고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관계를 유추할 수 있습니까? 정리를 보면 이런 걸 유추할 수 있죠. 질량을 구하고 싶을 때에는 1몰의 질량에다가 물질의 양이 몇 몰인지를 곱해라. 예를 들어서 수소가 2몰 있다. 그럼 수소 분자의 분자량은 2니까 2g per 몰 곱하기 2몰이니까 단위 없애면 2가 아니라 4g 이렇게 되겠죠.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물질의 양을 구하고 싶을 때에는 질량을 1몰의 질량으로 나눠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공식으로는 N은 질량은 웨이트, 물질의 질량은 M, 몰리큘러 웨이트인데 그냥 물질 1몰의 질량을 대체해서 쓰기도 합니다. N은 N분의 W라고 공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O2 기체가 있는데 얘가 지금 64g이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O2 1몰의 질량은 32g/몰이잖아요. 그럼 얘 없어지면 얘는 2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금방 전에 봤던 질량을 구하는 가정과 물질의 양을 구하는 가정이 자유자재로 변환이 가능해야 됩니다. 자,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 건데 CaCO3는 탄산칼슘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탄산칼슘이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자, 탄산칼슘은 CaE+와 CO3E-, 선생님이 CO3E-도 원자 단 하면서 암기를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CaE+의 화학식량은 어느 정도 될까요? Ca는 원자 번호 20번이죠. 1번부터 20번 사이에서는 수소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원자 번호의 2배를 하면 됩니다. 대체적으로 똑같지는 않아요. 그럼 얘 40입니다. CO3E-는 C가 12에다가 O가 16 곱하기 3을 하면 이 값이 얼마냐면 100이죠. 100 계산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CaCO3 자주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CaCO3가 1몰이 있다. 그때 질량 얼마냐 물어보면 100g/몰 또는 100g이다. 질량을 물었으니까 100g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CaCO3가 200g이 있다. 그럼 얘가 몇 몰이냐라고 물어본다. 그럼 얘 원자량인 100g/몰로 나누면 그랑 없어지니까 2몰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런 계산들이 자유자재로 되어야 화학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화학 2 1단원에서 다루는 기체라든지 이런 부분은 훨씬 더 중요해요. 자, 몰과 기체의 부피라고 되어 있는 부분 중요합니다.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아보가드로 법칙이라고 하는 거 수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법칙이고 고난도 문제로 연결되는 법칙이지만 아마 경남 가고에서는 그 정도까지 다루지 않을 거예요. 기본 법칙에 충실해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가능성이 큽니다. 자, 모든 기체는 기체의 종류와 관계없다라는 얘기예요. 같은 온도와 템퍼레이처와 프레셔, 압력에서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분자가 들어있다라는 설명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크기가 작은 수소기체가 요 V ml에 이렇게 수소기체가 4개가 들어있다. 이때 똑같은 부피를 그려야 됐는데 잘못했네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같은 부피라고 가정합시다. 얘도 V ml. 이때 여기에 크기가 매우 작은 수소가 이렇게 4개가 들어가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얘 둘이는 같은 온도와 같은 압력상에 놓여 있습니다. 이때 여기에 상대적으로 크기가 큰 이산화탄소가 들어간다. 그럼 몇 개가 들어갈까라고 물었을 때 여전히 4개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아보가드로 법칙이에요. 기체의 종류와 관계없이 얘가 수소든 아니면 상대적으로 크기가 큰 것처럼 느껴지는 이산화탄소든 관계없이 같은 온도와 압력이라면 같은 부피 속에 똑같은 개수의 입자가 들어간다라는 게 아보가드로 법칙입니다. 자, 이거를 이용하면 우리는 어떻게도 얘기할 수 있냐면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분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분자 수가 같다면 부피는 어떻다? 같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같은 수가 들어간다면 부피는 같다. 그러면 같은 수, 우리 화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는 몰이니까 똑같은 기체가 1몰이 있다면 어떤 기체가 있는데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걔가 1몰이 있다면 걔네들이 부피는 모두 어떻다? 동일하다. 그 부피가 얼마냐면 0도씨 1기압에서 모든 기체 1몰의 부피는 22.4리터로 일정하다. 그리고 그 기체 22.4리터 속에는 6.02 곱하기 23승계 즉 1몰계의 기체 분자가 들어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보가드로 법칙입니다. 자, 모든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걔가 크기가 매우 작은 수소든 아니면 상대적으로 큰 물이라든지 CO2든 관계없이 같은 부피 속에 똑같은 숫자가 들어가서 1몰의 부피가 22.4는 몰 부피잖아요. 몰 부피라는 의미에서 VM이라고 나타내기도 합니다. 몰 부피를 정의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공간에 선생님이 아까 전에 수소 이렇게 그렸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실제 상황인가요? 아니죠. 왜냐하면 어떤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넓어요.
넓지 않더라도 얘가 비커 하나라, 조그마한 비커 하나라고 하더라도 이 기체는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기체 엄청나게 작아요. 진짜 작은 기체가 이 공간 속에 이게 설마 소주잔이라고 하자. 아니, 이게 설마 비커라고 하자. 그렇다 하더라도 공간 전체의 크기에 비해서 기체가 차지하는 부피는 너무 조그만한 거예요. 걔가 지하물이 큰 물이라든지 이산화탄소를 하더라도 공간의 부피에서는 너무 작기 때문에 이 기체의 부피를 무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체의 부피를 0이라고 두고 무시한다라고 하는 것이 분자 운동론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아보가드로 법칙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똑같은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아까 전에 한 거를 다시 적용해 볼 수 있어요. 1몰의 부피가 22.4리터라고 그럼 2몰은 얼마야? 2몰의 부피는 1몰의 부피에 2배를 하면 돼. 44.8리터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럼 다르게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요. 5.6리터 이 속에 수소기체 몇 개나 들어있어? 라고 얘기를 한다면 5.6을 22.4리터로 나누면 0.25몰만큼 들어있어. 수소가 아니라 얘가 H2O나 CH4나 아니면 CO2라 하더라도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똑같은 개수가 들어있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아보가드로 법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체 분자의 양을 금방 전에 선생님이 설명한 부분이죠. 설명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지금 이 부분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화학의 아주 중요한 기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르면 화학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혹시나 이 부분을 모르고 있었던 학생이 있었다면 다른 학생들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부를 해와야 됩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읽어보시고 여기서 2점 수능 특강의 2점 테스트는 기본 문제예요. 기본 문제. 엄청 쉬운 문제. 그래서 한 문제를 푸는데 30초 이내에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풀어보세요. 선생님은 실제로 수능 특강 한 권을 푸는데 선생님들은 문제 푸는 속도가 빠르지 않아요. 문제를 푸는 사람은 학생이잖아요. 학생들이 문제 풀이 속도가 엄청 빠르거든요. 선생님들은 문제를 꼼꼼하게 읽으면서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하면서 문제를 풀잖아요. 느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은 수능 특강 한 권을 푸는데 4시간이 걸렸어요. 이번 이 교재를 푸는데 여러분은 더 빨리 풀 수도 있어요.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수능 특강 한 권 푸는데 시간 얼마 안 걸려요. 여러분이 수능 특강 정도를 한 권을 다 풀었다. 그렇다면 내가 화학 1을 잘 알고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검증한다라고 생각하고 수능 특강 굉장히 저렴하니까 한번 풀어보길 바랍니다. 자, 수능 특강의 3점짜리 문제는 난도가 조금 더 있지만 생각할 거리가 있어서 여러분이 풀 때는 아마 재밌다라고 생각하면서 풀게 될 거예요. 1번 문제 한번 보면 정육면체 용기가 있는데 0도씨 1기압 3가지 기체 A, B, C가 들어있다라고 되어 있고 첫 번째 거 부피가 V예요. 한 면의 길이가 A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A가 들어있어요. 여기에는 똑같이 A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부피는 같겠죠. 자, 분자수가 1.2 곱하기 10의 24승계라고 주어져 있어요. 1.2 곱하기 10의 24승계인데 1몰의 개수를 나타내는 아보가드로 수가 편의상 6 곱하기 10의 23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6 곱하기 10의 23승계로 나눠주면 얘는 2몰이 되겠죠. 퍼몰이라고 정확하게 적을게요. 그럼 2몰계인데 2몰계의 질량이 8g이에요. 그러면 1몰의 질량은 4g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1몰의 질량을 분자량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B의 분자량은 4g이 되겠네요. 따라서 우리는 지금 현재까지 뭐를 알아냈냐면 첫 번째 거와 두 번째 거의 부피는 같다. 두 번째 거에서 B는 2몰이 들어있고 MB 분자량, B의 분자량은 4이다. 그렇다면은 A도 2몰이 들어있을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지금 세 번째 그림을 보면 길이가 2분의 1이 됐어요. 길이가 2분의 1이 됐으니까 부피는 8분의 1 V가 되겠죠. 그러면은 V는 2몰에 해당됐잖아요. 8분의 1의 2몰이니까 얘는 4분의 1몰일 거예요. 근데 4분의 1몰이 8g이에요. 그럼 1몰은 48, 32g이잖아요. 그럼 얘가 C의 분자량이 된다라는 것까지도 알 수 있죠.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면 A 분자량은 28이라고 주어져 있고 B의 분자량은 16이 아니라
A 분자량은 28이라고 주어져 있고 B의 분자량은 4라고 구했고 C의 분자량은 32라고 구했어요. 그러면 기역에서 A의 질량이 56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28인데 이 속에 2몰이 있으니까 56은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니은에서 0도씨 1기압이라서 4몰의 B가 차지하는 부피를 물어봤어요. 2몰의 부피는 V였잖아요. 그러면 4몰의 부피는 2V가 되니까 얘는 맞는 설명이겠네요. C의 분자량은 32이다. 맞는 설명이네요. 답은 5번입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어렵지는 않죠. 이렇게 2강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문제를 풀어보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개념이 정확한지 확인해 보길 바랍니다.